5년간 악착같이 모은 2억 원. 친구는 빚내서 산 집이 1년 만에 무려 2억이 올랐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의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하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를 꼭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고 저축하면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이죠. 물론 이것들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의 한 가지 결정이 세상의 돈의 본질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게임의 룰이 완전히 달라졌죠.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룰을 모른 채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돈에 대한 관점이 180도 바뀔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익혀라. 내 집 마련이 목표였던 A는 안 먹고 안 입고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한 번 안 가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이렇게 해서 5년간 모은 돈이 2억이었다. 가까운 친구들 중에 억 단위 현금을 모은 사람은 없었기에 A는 뿌듯했다. 이렇게만 하면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았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 자신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쓸 거 다 쓰고 철철이 해외여행 다니면서 놀던 친구가 빚을 얻어 산 집이 1년 만에 2억 원이나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 친구와 비교하면 그동안 자신이 해온 노력이 멍청한 짓이라는 생각이 들며 회의감에 빠졌다. 이게 진짜 현실이다. 저축만으로 부자 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A가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알았다면 진작 적당한 빚을 얻어 집을 샀을 것이다. 나는 월급쟁이가 적금 들어서 부자 된 경우를 보지 못했다. 절약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자가 되기엔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대다수 한국의 부자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아는가?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열심히 저축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몇 안 된다.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이 올라서 부자가 된 경우 빼면 정말 몇 안 될 것이다. 회계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다. 이 친구가 자신의 거래처를 분석해 보았더니 사업으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기업은 몇 안 되고 거의 공장 부지나 사업 같은 부동산 값이 올라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한다. 물론 사업이 잘 되면 부자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사업 소득만으로는 큰 부자가 되기 어렵다는 말이다. 대부분의 사업가는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올라서 부자가 되었다. 이것이 진짜 현실이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자. 당신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또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해서 받은 월급을 아끼고 모으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최고 임원직까지 승진한다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절약과 저축에만 매달리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모으는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 부자가 되려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는 것 외에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잘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를 잘 하려면 우선 먼저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알아야 한다. 근본이 화폐가 사라지면서 환율이 태어난 것.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은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학창시절에 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인생에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니 당연한 일이지 뭔가. 자,
그럼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는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자.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알려면 먼저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어떻게 돈이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 한다.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면 자연스럽게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도 보이기 때문이다.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낸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찍어내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이야기를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한국은행은 돈을 찍어서 시중은행에 준다. 그냥 막 주는 것은 아니고 옛날에는 금을 받고 돈을 내주었다. 이걸 금본위 화폐라고 한다. 화폐를 은행에 제시하고 금을 달라고 하면 은행이 금을 내주던 시절 이야기다. 옛날에는 금이 돈 역할을 했다. 금은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한국은행은 금이 있는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돈을 찍어낼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화폐를 은행에 제시해도 금으로 바꿔주지는 않는다. 이건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1971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유가 뭘까?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은 유럽에 무기를 팔고 금을 받았다. 그러다 보니 전쟁이 끝났을 때 전 세계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의 3분의 1을 미국이 보유하게 되었다. 반면에 유럽에는 금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 금본위 화폐다 보니 금이 없는 유럽은 더 이상 돈을 발행할 수 없게 되었다. 유럽의 금본위 화폐 시스템이 붕괴될 위험에 처한 것이다. 1944년 연합국 대표들은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에 모여서 새로운 브레튼우즈 협정이란 화폐 체계를 만들었다. 먼저 미국 달러를 기본으로 금을 바꿔준다고 정했다. 그리고 다른 나라 통화는 미국 달러와 교환 비율을 정한다. 그렇게 하면 모든 화폐가 달러를 통해서 금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맞다. 비로소 환율이란 게 생기게 된 것이다. 당시의 환율은 고정되어 있었고 오늘날처럼 변동되지 않았다. 이때만 해도 여전히 세상의 모든 돈은 금으로 지불이 보장되는 체제였다. 브레튼우즈 체제 하에서 모든 화폐는 금으로 보증되어 있어 안정적이었고 달러가 세계 화폐의 중심인 기축통화 역할을 했다. 그런데 미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는 바람에 이 비용을 충당하려고 달러를 많이 찍어내게 되었다. 당시에 미국은 보유한 금보다 많은 달러를 찍어냈다고 한다. 보유한 금보다 더 많은 달러를 찍어낸 것은 금본위제를 어기고 국제적인 사기를 친 것이다. 이때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눈치를 챘다. 미국이 달러를 보유하는 금보다 많이 찍어내서 더 이상 달러가 금과 같은 가치가 없다는 걸 간파한 것이다. 프랑스는 달러를 미국에 주고 금을 달라고 했다. 그러자 다른 나라도 프랑스를 따라서 금을 달라고 미국에 요구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은 1959년부터 1971년까지 보유한 금의 50%를 잃게 되었다. 전 세계가 미국을 상대로 금 인출 소동을 벌인 셈이다. 그러자 닉슨은 생각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미국이 보유한 모든 금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미국 달러 시스템은 붕괴되고 전 세계 화폐 제도에도 대혼란이 올 것이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은 더 이상 달러를 제시해도 금으로 내주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게 된다. 이때부터 모든 지폐는 금과 같은 확실한 보증 없이 그냥 정부의 약속으로 찍어내는 돈이 된 것이다. 돈의 가치와 부동산의 가치, 어느 쪽이 먼저 떨어질까? 금본위 화폐 제도가 사라지면서 정부는 금이 없어도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정부는 경제가 침체될 때마다 천문학적인 돈을 찍어내게 된다. 이렇게 돈을 마구 찍어내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는데, 이런 시스템하에선 돈을 빌린 사람이 득을 보게 된다. 실질 구매력이 높은 현재에 빌려서 실질 구매력이 떨어진 후일에 갚으면 되니까 앉아서 돈을 버는 것이다. 돈을 빌려서 실물 자산인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은 더 큰 돈을 벌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빚 가치는 떨어지게 마련이니 말이다. 바로 이런 게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이다. 그럼 빚을 내서 부동산에 투자하면 실패할 확률이 없는 것일까? 장기적으로 보면 항상 그렇다. 그동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한 가지 염두에 둘 점은 자산 가격은 사이클이 있다는 것이다. 자산 가격은 직선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강과 상승 사이클을 그리면서 우상향한다. 그래서 과도한 빚을 얻어서 부동산 투자를 하다 하락 사이클에 걸리면 파산할 수도 있다. 그래서 빚은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얻어야 한다. 이 원칙을 지키고 장기 투자를 하면 부동산은 절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열심히 저축해서 충분히 돈을 모은 다음에 그 돈으로 집을 사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어리석다고 하는 것이다. 거북이처럼 착실하게 집 살 돈을 모았을 때 이미 집값은 토끼처럼 저 멀리 달아나 버린다. 앞에서 소개한 저축만 열심히 한 A는 바로 이런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몰랐기 때문에 후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자본주의의 게임의 법칙을 가장 잘 활용한 비즈니스가 바로 보험이다. 보험은 지금 화폐로 받고 후일 실제 가치가 떨어지는 화폐로 지불을 약속하는 비즈니스다. 그러니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가장 유리한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종합주가지수를 보라. 업종지수를 보라. 모든 업종지수가 1980년에 똑같이 100에서 출발했는데 보험업종 지수는 업종지수 중 가장 높은 지수를 기록하고 있다. 2018년 12월 현재 보험업종 지수는 16,700이다. 종합주가지수는 2,050이다. 종합주가지수가 100에서 2,050으로 상승하는 동안에 보험업종 지수는 100에서 16,700으로 올랐다. 종합주가지수보다 8배가 더 올랐다. 왜 그럴까?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 때문이다. 보험업에 종사하거나 보험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자신의 재능과 노력에 상관없이 남보다 돈을 더 많이 벌게 된 것이다. 이처럼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 빚이 많아질수록 돈이 더 많이 생긴다. 돈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 금을 받고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면 한국은행은 돈을 찍어서 누구에게 주는 것일까?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 채권을 받고 돈을 준다. 예를 들면 30년 뒤에 돈을 갚겠다는 약속 증서인 채권을 받고서 정부에 돈을 준다. 정부는 그 돈을 다리나 도로, 지하철 같은 건설 현장에 사용하고 공무원 월급도 주고 또 복지 재원으로도 사용한다. 그러면 월급을 받는 공무원은 월급 중 일부를 은행에 저축한다. 또 정부가 벌인 공공사업으로 돈을 번 기업이나 개인도 그 돈을 은행에 맡긴다. 그러면 은행은 그 돈을 다시 대출해 준다. 그러면 은행 대출을 통해서 새로운 돈이 창출된다. 이해가 쉽도록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 갑이 100원을 A은행에 맡기면 A은행은 지급준비금으로 10원은 보관하고 나머지 90원을 을에게 대출해 준다. 을이 대출받은 90원을 B은행에 맡기면 B은행 역시 지급준비금으로 9원을 빼고 81원을 병에게 대출해 준다. 최초의 돈 100원이 181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시중은행은 대출을 통해서 돈을 만들어낸다. 최초의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려온 100원이 시중은행의 연쇄적인 대출 덕분에 나중에는 1만 원이나 되는 식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결국 돈은 빚으로 생겨난다.
빚이 많이 발생할수록 돈이 더 많이 생겨난다. 이런 식으로 돈이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돈 가치가 떨어져서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예를 들어 섬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섬에 돈이 10원이 있고 바나나가 100개 있다면 1원으로 바나나 10개를 살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바나나는 그대로인데 돈만 20원으로 늘어난다면 이제부터는 1원으로 바나나 5개만 살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돈 가치가 떨어지고 실물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인플레이션이다. 즉, 근본이제가 아닌 지금 같은 화폐제도 아래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짜장면 가격이 50년 동안 300배 올랐다. 부동산 가격은 더 올랐다. 1971년에 지어진 여의도 시범 아파트 18평은 당시 분양가가 212만 원이었다. 지금 시세는 9억 5천만 원이다. 47년 만에 448배가 올랐다. 시간은 절대로 화폐 보유자의 편이 아니다. 이게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이다.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도 있다. 그러나 집값 하락은 언제나 예외적인 시기다. 집값의 역사를 보면 가장 최근의 하락기는 예외적인 시기였다. 1986년 아파트 가격 통계를 만든 이후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것은 딱 3번이었다. 노태우 정부의 200만 호 대량 공급 때, IMF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가 전부다.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집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가짜 돈에 목매지 말고 리얼 머니를 보유하라.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정부는 화폐 발행을 자제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렇다면 일이 간단해지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정부를 움직이는 대통령은 정치인이다. 정치인은 당선되기 위해서 항상 유권자에게 달콤한 약속을 한다. 병원비를 공짜로 해주겠다고, 학비를 면제해주겠다고, 지하철 요금을 내려주겠다고, 더 많은 도로와 공공건물을 지어주겠다고 선심성 공약을 제시한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세금을 올리고 절약하자고 하는 정치인은 당선되기 어렵다. 사람들은 당장 편하게 해주는 정치인을 좋아하니 말이다. 결국 선심성 지출을 약속한 정치인이 당선되면 정부 지출이 많아지고 더 많은 돈을 찍어내고 흥청망청하기 쉽다. 물론 부담은 후손이 지게 되겠지만 근시안적인 유권자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생겨나기 쉽다. 더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부의 이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부의 이전이란 국민의 재산이 정부로 넘어간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폐를 마구 찍어내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면 정부의 부채는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 감소된다. 반면에 화폐를 보유한 국민들은 알게 모르게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니 손해를 보게 된다. 게다가 정부는 명목화폐의 기준으로 세금을 거둔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덕분에 실물 자산인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더 많아진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세금은 늘어나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알게 모르게 국민의 부가 정부로 이전되는 것이다. 이게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이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경험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다. 전쟁이 끝난 뒤 독일 정부는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 배상금을 갚기 위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정책으로 국민들의 재산을 빨아들였다. 식당에서 밥을 먹기 전 가격과 먹고 난 뒤 가격이 다를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심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는 빛의 속도로 가치가 떨어져 휴지가 된다. 화폐를 받는 순간 바로 실물 자산으로 바꿔놓지 않으면 순식간에 거지가 되고 만다. 요즘 세상은 그렇게까지 인플레이션이 심하지는 않지만 근본이제가 아닌 화폐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선 인플레이션 발생을 피할 수가 없다.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부자가 많은 것은 바로 이런 메커니즘 때문이다.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닌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고 앞으로도 여전히 화폐 가치는 떨어질 것이고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물론 지식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부터는 땅이 과거만큼 중요하지 않아서 과거처럼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겠지만 현재의 화폐 시스템 하에서 오를 것은 분명하다. 이런 화폐 시스템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가짜 돈인 화폐를 모으려 하지 말고 진짜 돈인 리얼 머니를 보유해야 한다. 그게 부동산이고 주식이다. 자산 상승 사이클을 주목하고 바닥에 이르렀을 때 과감하게 빚을 얻어서 투자해야 한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은 상승과 하락 사이클을 몇 년간 그리면서 우상향한다. 따라서 바닥이라고 생각될 때 과감하게 빚을 얻어서 투자하는 게 최고로 빨리 재산을 늘리는 첩경이다. 이게 투자의 핵심이다. 이게 자본주의 게임에서 이기는 법이다. 자, 여기까지가 자본주의 게임의 진짜 법칙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현재 화폐 시스템 하에서 인플레이션은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둘째, 시간은 화폐 보유자의 편이 아닙니다. 실물 자산 보유자의 편입니다. 셋째, 적절한 부채는 독이 아니라 레버리지가 됩니다. 넷째, 자산의 사이클을 이해하고 바닥에서 투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건 불공평한 게임이 아니에요. 단지 룰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게임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 법칙을 활용해서 부를 쌓고 있고 누군가는 이 법칙을 모른 채 뒤처지고 있습니다. 가짜 돈인 화폐를 열심히 모으는 대신 진짜 돈인 리얼 머니를 보유해 보세요. 절약과 저축은 필요 조건입니다. 하지만 충분 조건은 투자입니다.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이해했다면 이제 행동할 차례입니다. 물론 과도한 빚은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자본주의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은 게임의 룰을 정확히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부의 인사이트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의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